목소리가 아주 형편없어요. 목감기가 좀 걸려서요. 이해해 주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나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나 지금 목소리가 막 하다가 중간에 막 잠기거든요.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제가 뭐 굉장한 발전을 한다거나 정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생존관리소를 없애버린다거나 또는 다른 뭔가로 기획할 때도 훨씬 평화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희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동두천의 역사를 다 품고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평관리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성평관리소의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려고 해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 더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하실 때 여기를 쭉 이렇게 오다가 1912년에 진짜 이름은 이다면이었고요. 이 다면에서 미군이 지금 계속 지나고 있는 평화로 국도 3호선이 1938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위에 두 개를 넣은 이유는 동두천이 굉장히 교통의 중심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내려올 때도 나서 전쟁 중에 1951년에 미군이 주둔을 하게 돼요. 그래서 24사단이 먼저 주둔을 하고요. 전쟁 중이니까 계속 사단이 바뀌겠죠. 3사단이 있다가 25사단이 있다가 나중에는 52년이 되면서 완전 주둔을 시작하는데 그건 7사단이에요. 7사단이 1970년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70년은 2사단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미 2사단이 있어요. 이게 미군 기지 얘기를 동두천의 근현대사로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군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단면으로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거예요. 교통이 지나가는 길이지만 경안선이라는 전철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 길과 그 3번 국도는 일제가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주 작은 인구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당시로는 큰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농촌이었는데 미군이 오면서 이 동네가 갑자기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말이 되면 인구 3,000명에서 52,000명으로 늘어나요.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요. 그리고 읍이 될 때는 64,000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동두천이 그리고 읍이 될 때 이당이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동두천읍으로 바꾸거든요. 읍으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때 은민들한테 서명도 받고 이유는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나서 그 동두천 위에 중심이 들어서고 나서 미군들이 동두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래서 동두천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훨씬 더 유명해져서 동두천이라는 이름을 쓰게 해달라고 상신을 하고 이름이 동두천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마치 동두천의 역사는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의 역사와 딱 놓여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전쟁과 분단과 그 이후의 역사와 동두천시가 완전히 딱 한 줄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미군기지가 없었다면 동두천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름이 이다음이겠죠. 군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여전히 연천과 같은 시골 마을일 수도 있죠. 동두천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쭉 보면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50년대 그때 52년, 53년에 미군기지가 완전 정착을 하면서 미군기지 정문이나 후문 주변으로 기지촌들이 생겨요. 그래서 생긴 기지촌이 봉산동이죠. 봉산동이라는 기지촌이 생기고 광안동
광안동 쪽에도 기지촌이 생기죠. 광안동은 캠프 호비의 전문이었고 동산동은 캠프 K시의 전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70년이 되면서 이 두 캠프를 다 연결을 하거든요. 연결을 해서 광안동에 있는 그 기지촌은 점점 쇠퇴하게 되고 주로 동산동 기지촌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를 만들어내고 소비가 활성화하게 된 이유도 미국 기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보면 1964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천은 그 전에는 물도 훨씬 많아서 배 타고 건넜대요. 미군이 다리를 놔줄 정도였던 거예요. 동두천이 미군과 그 근현대사를 떼놓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동방극장 있는 데 동방도도 그 이전에는 미군이 놔줬던 다리예요. 그게 나중에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지금 현재의 다리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71년에 미 이사단지에 주둔하면서 동두천에는 그냥 미 이사단이 있는 도시처럼 알려졌죠.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성평관리소는 1973년에 세워져요. 그리고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 실시했던 기지촌 정화사업, 기지촌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생긴 거예요. 이전에 동두천에는 4군데의 성병진료소가 있었어요. 4군데의 성병진료소가 있었는데 성병진료소와 관리소는 뭐가 다르냐면 진료소는 말 그대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검진을 받으러 가는 곳이고 관리소는 그 검진에서 성병에 걸렸다라는 게 확진이 되거나 확진이란 표현이 있군요.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표현입니다. 검사에서 떨어져서 낙범이 되거나 즉 성병에 걸렸다고 되면 소유자는 그 성병 관리소에 수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낙범자 수용소고요. 그 이전에 관리소가 생기기 이전에는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정도였는데 그 진료소는 이미 60년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보건소가 생기면서. 그 정도로는 미군과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 너무 많은 미군들이 평택에서 오키나와로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가 일본으로 새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성병을 관리하는 방식이 한국 여성을 관리하겠다는 방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독일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독일은 어디든 미군 성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춘을 하게 되니까. 성병이 생기는 걸 막는 방법이 가족 단위로 가족 단위로 군인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미군 기지 안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심지어 매춘이 아니라 베를린에 있는 그 독일 여성과 친구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성병을 관리했다면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할 테니까 너희 뜻대로 해라라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한국은 아시아는 훨씬 더 쉬웠던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도 이상하니까 뭐 정신도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말이 막 헛나가요. 조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73년에 그래서 성병관리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1981년에 동두천 시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양주군이었고. 왜 웃어? 해야만 하는 한국 여성이 이제는 없어요. 한국 여성이 미군을 상대로 이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시기가 된 거예요. 관리소를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고요. 1996년이 오면 보건소의 성병관리소 팀이 해체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 지금까지 약 26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치되게 되었던 또 다른 이유는 성병관리소 건물은 동두천 시 거였었고요. 성병관리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은 그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 동두천에도 있죠. 신한대학교의 재단인 신흥재단의 땅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뭐 기구한 사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한 상태로 26년을 온 거예요. 땅 주인이 건물을 사기에도 그렇고 그랬다면 지금 다 없어졌겠죠.
동두천시가 땅을 매입하기에도 가격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그걸 매입해야 충분한 이유가 충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태로 그 건물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그걸 개발하려는 위기들을 다 지나왔어요. 새로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성전관리소를 그 땅을 매입해서 유원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무산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다가 뭐 중간에 유금이 사건도 있고 공여지 반환 싸움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동두천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건 그냥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평화시민행동은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은 2017년에 세워졌고요. 2017년에 세워진 이후로 기지 반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고 2021년부터는 캠프 모빌을 반환을 해달라는 캠프 모빌을 받아야겠다라는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요. 그리고 지금 성전관리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읽어볼게요. 1965년 5월 8일날 이 자료는 제가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기도 했지만 동두천시에 지나간 역사를 정리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방행정사라는 동두천 지방행정사라는 곳에서 뜯어왔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1965년 5월 8일날 양주군 성병관리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양주군 성병진료소가 만들어져요. 저 위치가 생년도 678번지가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리 있는 곳이에요. 칠리라고 말하면 지금 성매매하는 그 부분 어디에 세워졌었고요. 73년 1월에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성병관리소를 만들고 동두천에 여러 군데 있었던 4개의 운영관리소 4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국가는 미군 위안부들의 몸을 관리하면서 그 여성들을 애국자라고 말하죠. 달러를 벌어주는. 그리고 흔히 기지촌에서 얼마를 벌었는가에 대한 얘기들도 막 하잖아요. 제가 그 동두천의 기록물들을 막 뒤지다가 바닥면을 딱 한 줄을 봤어요. 계속 못 보고 있다가 주석처럼 달린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고 있다가 이거를 하면서 한 줄을 딱 봤는데요. 1973년에 동두천에서 1년 동안 가져간 달러가 34만 불이에요. 그 해에 100만 불을 수출하면 상을 줬어요. 국가에서. 아시죠? 100만 불 수출탑 이런 거 있잖아요. 100만 불을 수출을 하면 회사에다 상을 줬거든요. 동두천시에서 한 해에 34만 불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딱 한 줄이 있더라고요. 저는 20만 불, 30만 불 그렇게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지촌으로 생활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활성화된 기간만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럼 동두천에서 가져간 달러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대충 잡아도 500만, 대충 잡아보시면 600만 불? 그때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라면 뭐 엄청 나겠죠. 거기다 공제계는 더 붙여야 할 테니까요. 그랬어요. 그리고 진료 실적을 보면요. 77년도에 14만 6천 명을 진료했대요. 성병관리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78년도에는 이렇게, 79년도에, 80년도에 5만 7천 명까지 완전 폐쇄될 때까지 그렇게 보냈던 거죠. 그리고 지난 2월에 동두천시가 드디어 그 성병관리소 땅을 매입하게 돼요. 신흥학원이랑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동두천은 이제 소유산을 확대 개발하는 사업에 성병관리소 땅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 및 발전 방향의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을 주어서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요. 이렇고요. 제가 요거는 한겨레 20일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형편없어서 읽으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동두천 시사에도 나와 있고 생각보다 놀라운 기록물들을 동두천이 갖고 있더라고요. 양주군도 80년대 초반에 양주군이었을 때 양주군에서 양주군지를 발행을 하는데요. 동두천에 관련된 챕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 근데 그 글에는 정말 암흑과
암울과 마약과 환락과 유흥의 도시를 표현해요. 그게 지금 PDF 파일로 정말 드물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해서 기지촌에 무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동두천 시사나 지방행정사는 놀랍게 그때 그런 기록물들을 다 갖고 있으신 공무원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퇴직하신 어르신이신데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기록물들을 거기다 다 거의 다 웬만하면 실으셨어요. 그래서 몇 명이 입원을 했었고 어떤 주사를 맞았고 이런 기록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거 좀 더 자세히 알려면 국방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뒤져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굉장히 러프하긴 하지만 거칠기는 하지만 그런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그 책입니다. 2002년에 발행을 하셨고요. 지방행정사라고 이렇게 챕터가 있어서 선평관리소가 어떻게 생겼고 내부 구조가 어떤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방이 하나, 둘, 뭐 여기 보면 무슨 솜실, 죽실, 청실, 매실. 왜 옛날에는 저 중학교 다닐 때도 목련반, 뭐 장의반 막 이러지 않았나요? 왜 여자 학교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것도 여성이라서 국실, 낭실 이렇게 불러서 방이 7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오락실이라고 있어서 모여서 뭔가 얘기를 듣는 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진료실, 뭐 소장실, 뭐 여러 가지 주방, 식당,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방이 7개에는 한 방에 20명씩 누워서 잘 수 있어서 전체를 꽉 채우면 140명까지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전체 면적이 2,300평 정도가 된다고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성평관리소에는 사무원이 2명, 뭐 간호원이 몇 명, 의사가 1명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는 성평진료소도 있고요. 예산규모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치료했는지도 나와 있어요. 매독인 경우, 인질인 경우 무슨 약을 썼다. 이런 기록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작게 넣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혹시 PDF 파일로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잘 보여요. PDF 파일 나중에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77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77년도에 성평 검진 몇 명 했다. 78년에 몇 명 했다. 그리고 몇 명이 그 병에 걸렸더라. 이런 기록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유용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뿐만 아니라 여성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 여성은 뭐냐면 클럽에 등록해서 성병 검진 카드를 소유한 여성을 말해요. 여기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활동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어른들 말로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뭐 맥시멈으로 잡으면 6,000명 정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좀 제가 계속 자료를 찾고 막 보다 보니까 약간 과장인 것 같아요. 동두천의 6,000명은 왜냐면 동두천 보산동의 인구가 7,000명이 안 됐거든요. 그때 인구가 7,000명이 안 됐는데 거기에 미군 기지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설마 300명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래서 뭐 길게 보면 많이 보면 한 4,000 정도? 좀 더 맥시멈을 쓴다면 좀 더 많이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707명이라는 숫자는 클럽에 등록이 돼서 보건증을 갖고 있는 여성 수인 거죠. 파악할 수 있는. 근데 77년도에 저 보산동 그 마을 안에만 2,700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었고 그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이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닌가요? 지금 보산동 인구가 3,000명을 조금 넘거든요. 지금. 네, 지금 인구가 엄청 줄어서.
특히 거기가 구도심이라서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 인구가 다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냥 수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수치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요 보호 여성이 조금씩 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런데 이 기록물은 갖고 계신 기록물의 최대치까지 쓰신 거라 당신이 공무원을 하실 때까지 그 이후의 기록물들에 대해 그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 글은 이나영 교수님이 논문에서 쓰셨던 글이에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읽기에는 좀 글도 많고요. 보면 맨 밑에만 보면 위안부들을 상대로 계몽 강연회를 열었다. 각 지역의 경찰 간부들이 직접 개입하여 조직하고 관리 실행하는 형태였는데 내용은 성병 예방 교육을 하고 미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고려한 것 같은 것이었다. 영어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뭐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요게 제가 고고용증의 샘플을 옛날에 우연히 찾아서 이렇게 하나 찍어놨던 거라서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카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는 야공주들은 민간 내교관 경제대시설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몸을 바치는 애국자로 그렇게 부르면서 반대적으로는 그들의 몸을 관리하고 인권을 누리라는 일을 했었던 거죠. 네, 그렇게 지냈던 걸 알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성병관리설 여기는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2016년 이때부터 동두천 지역의 평화탄방이라는 이름으로 성병관리소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보산동, 그다음에 무슨 동독대지나 강원동, 그다음에 뭐 벌산동 같은데 탐방을 모시고 다니면서 했었고요. 저도 처음부터 동두천에 대해서 뭐 자랑스럽다거나 뭐 잘 안다거나 이건 아니었고 저도 사실은 어린 시절을 동두천에서 컸어요. 3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냥 동두천 사람인데 사실은 커서까지도 동두천에 대해서 좋지 않았어요. 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희 집에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2층 집을 지었거든요. 2층 집을 지은 건 아니 그 땅에다가 탈탈 털어서 우리 엄마가 지었는데요. 2층 집을 지은 이유는 2층에 언니들에 대한 세를 놔주기 위해서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1층에 살고 2층에 그 언니들에게 방을 세를 줬어요. 그런데 저는 되게 불편하거나 근데 제가 언니라고 쉽게 얘기하는 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분들에게 언니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미국 위안부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불편하거나 부끄럽거나 치욕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저분은 저렇게 해서 먹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니까 더 무지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중에 좀 더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나서 더 어른이 이렇게 어른이 돼. 이게 어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어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동두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탐방을 다니고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에요. 성병관리소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남은 건물이에요. 성병관리소. 다른 유럽에도 없고요. 오키나와에도 없어요.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남아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죠. 거기서 뭔가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역사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면서 평택이나 파주, 고양, 의정부 같은 곳에 있던 성병관리소, 성병진료소들은 다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역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동두천에서도
기지촌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탐방을 처음에 시작하고 고산동을 지나가서 사람들 모시고 다니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제가 오는구나, 제가 또 왔구나, 그래 제가 그렇게 뭐 그런 거,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빨갱이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미군이 떠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미군이 떠나면 안 되는 거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오히려 지우고 다 없애라고 하죠. 평택에 가면 관리소나 진료소 없잖아요. 미군 기지가 지금도 있는데. 그렇죠? 없어요. 진료소가 지금 평택문화재단으로 바뀌어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는 있더라고요. 네. 아무도 모르죠. 그게 옛날에 그런 건물이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관리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동두천시에서는 매입을 한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없애려고 했대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시는 공무원도 있으세요. 땅을 매입한 이유는 성전관리소 건물을 없애고 거기에 유원지를 만들기 위한, 소유자를 헛되게 말한 유원지를 만드는 목적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반대할 줄 몰랐대요. 네, 그냥 쓱 없애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네, 보존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줄을 아예 생각도 못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모르고 지내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첫 번째. 그리고 아는 분들은 그게 어떤 건물인지 아는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잘못 알았던 것처럼 부끄러움의 역사로 기억하기도 하고, 또는 관련이 있는 업종에 계셨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이유죠. 저는 그래서 그걸 시민주식이라는 걸 대명제를 걸어서 오히려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거기 성전관리소를 보존해서 다른 걸로 전환한다고 하면 시민유식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근사한 걸로 만들면 시민유식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한반도가 갖고 있는 전쟁과 분단의 진짜 근현대사의 현장이거든요. 얼마 전에 5월 13일 날 동두천시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20분을 썼거든요. 그냥 확 해버리고 끝내도 되죠? 네. 네, 범시민대책위를 5월 13일 날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가봤어요. 난 안 불렀어요. 범시민대책위인데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저 여기서 되게 오래되고 주민세도 오래된 세금도 되는데 저희 남편도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가봤어요. 갔는데 이제 동두천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회단체들이 다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서 범시민대책위를 하셨는데 동두천시의회 그렇게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하셨는데, 한 이유는 미군 기지는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미군만 재배치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두천의 생계의 위험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배치와 관련된 것에 대한 다른 정책을 중앙정부가 내놓고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범시민대책위를 만드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GTX라든가 무슨 경기도 의료원이라든가 다른 부차적인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미군 기지는 그대로 있고 이게 반환해라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미군 기지 반환해가 아니라 미군이 자꾸 재배치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라. 여기 먹고 살게 해라. 이거죠.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히 충분히 이해해요. 진짜 살기 어렵거든요, 여기요. 그리고 안보의 희생양이니까 70년간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로 미군 기지가 동두천의 발전에 굉장히 저희 요인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저도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했어요. 네, 그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이나 대책만 얘기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책임져라 이것만으로는. 다 그래요. 어쨌든 그 미군 기지를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공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관리소를 지우고 동두천의 역사를 지우면 범시민 대책위가 꾸려진 것에 따라서 보면 정부의
시키고 안 하면 여의도에 가서 머리를 빡빡 밀고 용산에 가서 둘을 누워도 안 해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평화와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제한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평관리소를 철거하고 없앤다면 그 카드를 한 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카드를. 옛날에 과거에 중앙정부가 이런 짓을 했어. 그리고 미군들한테 동두천이 이렇게 됐었어.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왔던 곳이야. 여기 와서 보란 말이지. 니네가 보고 정신 차려서 동두천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평택이 18조를 넣은 것에 절반을 넣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카드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없어지고 그냥 캠핑장이 되거나 공원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두천의 역사는 절대로 부끄럽거나 치욕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동두천의 역사를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성매매 여성을 아주 낮은 인도식으로 치면 불가촉 천민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절의 여성들도 더 그랬다고 생각해요. 가족과 국가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지촌 여성의 권리를 찾는 것은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부정적 인식에서 정말로 벗어나는 거고 인권을 제대로 자리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으세요? 네? 맞아요? 어려워요? 네. 의원님 오셨는데 조금 일찍 오지. 나 열심히 얘기했는데. 조금 일찍 오지. 재밌는 얘기 다 끝나고. 어떡하지? 10분 만에 끝낼게요. 10분 만에. 이걸요? 글씨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얘기했다. 동두천평관리소를 없애는 것은 정부와 미국과 협상한 카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거는 역사의 현장이고 동두천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뭐냐면 그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라고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 보았고 제 생각을 조금 넣었습니다. 여기가 방의 모습이고요. 이건 성평관리소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는 좀 장사 속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장사 속 무슨 자본주의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그 메모리얼 투어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냥 가서 즐기고 휴양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길 바라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느낌들을 바라는 여행을 점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로컬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도 있고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업은 따로 있어요. 먹고 사는 건. 저 용돈을 버는 게 따로 있는데 거기서 동두천의 특색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동두천에서 특산물이 뭐가 있나요? 네? 부대찌개. 부대찌개 이정도가 더 지금 유명하죠? 네. 뭐가 있나요? 동두천의 특산물? 동두천에 사는 분들이 얘기해 주셔야죠. 있나요? 뭐 있나요? 도현이 뭐 있나요? 근데 한 분이요 미군기지래요. 한 분이 미군기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생각에 미군기지가 끔찍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 특산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동두천에서 그걸 특산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어렴풋이라고. 저는 메모리얼 투어를 얘기하는 건 동두천이 갖고 있는 역사는 가장 강력한 로컬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탐방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기도와 동두천의 근현대사를 담은 새로운 지역의 문화여행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근현대 문화여행이라든가 이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TV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이런 데 나갈 수도 있잖아요. 동두천에 와서 얼마 전에
런닝맨이 와서 잠깐 놀다 갔는데 놀다 갔어요. 보상동에 가서 하스키 케밥집에 가서 케밥 딱 먹고 이발소에 가서 이거 머리 깎고 소연사람이 커피 딱 마시고 놀다 갔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달라지잖아요. 보상동이 별로 이렇게 어려운 동네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우린 많이 알잖아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역사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돈을 쓰는지, 그쵸? 그냥 방문만 하고 나오지 않잖아. 그 지역을 먹여 살리기도 하지.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는 정말 놀랍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것인데도 거기를 지금 굉장한 곳으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다 사람들이 가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깨우고, 그리고 어떻게 자유가 중요한지, 개인의 인권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장소를 만들었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철원의 DMZ 평화관광 투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철원의 노동강사를 갔었거든요. 거기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다 없어졌던 건물들을 새로 막 스테로 짓고 개발을 엄청 하더라고요. 노동강사가 정말 굉장한 관광 명소가 된 거죠. 북한권. 그쵸? 그렇게 빨갱이가 싫은데.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주 산삼 투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곳들이 지금은 기업을 더듬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되기 위한 장소로 많이 거듭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동두천만이 갖고 있는 어쩌면 기지촌의 이미지를 평화나 새로운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아픈 곳에서 그렇게 전쟁의 상황이 있었던 곳에서 평화를 유도하는 곳이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 안에서 내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세계에서 평화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국가래요. 평화학에 선두래요. 갈퉁, 요한 갈퉁이 거기 있죠. 세계의 평화학자는 넘버원인 사람이 거기 있죠. 어딘가 글을 쓸 때 제가 요한 갈퉁 글을 흉내냈는데 못 찾겠어요. 어딘가 쓸 때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척박하고 아픈 도시가 결국에는 평화 치유의 장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일을 성평관리소가 해내고 동두천이 갖고 있는 다른 근현대와 장소묘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근현대를 기억하는, 평화를 기억하는 동두천이라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조금 장사 속 같은 제안이지만 저는 성평관리소가 평화적으로 전환되고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와서 역사를 더듬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 훌륭한 동두천의 다양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성평관리소는 어쩌면 그렇게 재탄생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고난 세월을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마 여기서 끝날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정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돼서 그냥 그 건물을 철거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다시 평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전환시켰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오신 많은 여러분들의 힘이 모이면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할 줄 몰랐어요. 그래요? 하다가 아까 오기 전에는 계속 기침하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야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동두천이라는 도시는 지금 강의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왔지만 사실 동두천이라는 도시는 동천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부끄러운 도시가 아니고 아픔의 도시입니다. 아픔의 도시고 이 아픔은 이게 이미 세계사적으로 그 시기에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얼마나 이 지구 안에 광란의 물결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물결 속에서 그 휘둘리고 휘말리고 어떻게든 생을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안에서 비법과 굴욕을 강요당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지나왔던 이런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성병관리소, 분명히 평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끌어낼 수 있는 이 평화의 장소를 다시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 이거 분명히 우리 쟁취하자. 뭐 이런 뜨거운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강의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이 이제 5시, 아니다, 4시 57분입니다. 10분 정도 잠깐 쉬시고 자리 떠나지 마시고요.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대형으로 저희 책상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좀 일어나셔서 가지는 마시고 조금 서로 대화도 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면 되시죠. 이제 어떻게 이제 전환할 거냐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공천의 역사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지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공천의 역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마음속에서 아픈 어떤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듯한 느낌들을 이런 역사 흔적들이 새롭게 평화를 위한 어떤 다른 장소, 이권을 위한 다른 장소로 일어나게 되고 재활용하게 된다면 그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그런 아픈 역사들은 우리 그냥 지금처럼의 아련함이나 먹먹한 이런 그냥 막연한 어떤 슬픔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과정들을 딛고 일어서서 마치 우리가 그 군부 독재를 이기고 민주화를 쟁취했던 것처럼 또는 그 가난의 시절을 이기고 경제적 지금 부흥을 우리 나름의 이런 부흥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또는 우리의 지금 한류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우리의 지나가는 그 아픔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우리는 이런 걸 딛고 이런 통합 가치, 이권 가치를 지켜내고 우리는 실천하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자랑스러움의 자리로 동두천이 아마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강의하셨던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각자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 꺼내주시고 또 서로의 생각들 속에서 또 오늘 어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또 생각이 나기도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혹시 내가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또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토론의 시작을 오늘 발표했던 것 중에 혹시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면 궁금하거나 조금 더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강의하셨던 분께 질문하면서 그걸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자료를 출처들이 90일 그 공무원이 계셨다는 혹시 소스가 행정관리소 한번 말씀이시죠? 그 밑에 붙여놨습니다. 이게 지방행정사. 그 지방행정사에 그러니까 원래 원자료가 혹시 당시에 보건소나 진료소 이런 거는 이거는 당신이 기록하고 있었던 기록이죠. 보건소나 이런 데는 기록처는 남아있지 않고 그럼 이분이 이거를 기억에 의존을 아니면 이거는 2002년에 동두천 문화원에서 발행을 한 거고 그때 이분이 동두천시 의장이셨어요. 그래요? 공무원분이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굉장히 원래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 당신이 일하셨던 것도 다 기록으로 남겨두셨다가 그때 지방행정사를 쫓아하시면서 그 기록을 여기다가 다 삽입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공법에서 쓰셨다 지방행정사를 의뢰니까 시정이 아니라 의정이죠. 의정 현황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신 것을 갖고 계세요. 그런 기관을 쓰셨고 이건 지금 공개가 돼서 네, 이거는 2002년에 발행한 동두천시 책이고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자세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게 깜짝 놀란다는 네, 거잖아요. 놀라셨죠. 어떻게 깜짝 놀래키는 과정이 있어요?
있었는데 시민들의 어떤 저희가 때는 있었어요. 그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말하죠. 저희가 우선 그걸 하면서 신문 기자를 불러서 출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성명 수업을 하나 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경장의 선생님이나 우순덕 선생님이나 저기 김유린 선생님이나 이렇게 경기도에 여성 인권과 관련된 분들이 모이셔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시의원을 만나고 이렇게 도움을 정말 관심 있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만났고 시의장님도 만났고 이런 것들을 전달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평화시민행동 페이스북을 통해서 청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전혀 시에서는 하지 못했었나 봐요. 시의장님을 만나주셔서 다른 거 없어요? 시의장님 만났을 때 다른 대표님이랑 같이 만났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은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는 걸 꺼려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문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들어주는데 이 자기가 이제 이걸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죠. 김성원 의원 같은 이런 것들이 보존돼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에서 판단할 문제지 국회의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선을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이제 다음 토론회 때 아마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토론회 때 지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인식을 많이 얘기해달라고 토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의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지역이 워낙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동두천에 있는 시의원들에게도 이번에 토론회를 한다고 다 사실 논의해서 정을 했는데 지금 시의원들 중에 반응하는 사람이 관광이나 경제 중심 유지를 해가지고 관광이 진행이 그런 겁니다. 그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시에서나 개발을 주민들 시민들은 그걸 몰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철거 반대가 되겠죠. 그걸 지켜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막 알리거나 떠들거나 이거를 그런 쪽에서는 되게 꺼려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럴 수는 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이 나올 줄 몰랐다고 깜짝 놀랐다는 거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푸시가 필요하고 그렇지 솔직히 나까지 못하고 이외에도 한국에도 없긴 한번 나왔던 것 같은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두천에서 한 13년 직장이 동두천이거든요. 그런 나왔는데 제가 작가의 이렇게 다음 주에 저희 작가이라는 소설 같은 것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소설로 써내고 근데 미국 관련 문제는 남경대 분지나 선생님 한국 교육이나 문제 있고 미국이 지금 거의 막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주 작가였는데 같이 작품을 통해서 좀 더 알려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황폐화된 부분을 관광화시킨다는 것이 새로운 노동당다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관광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생태관리소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그 부분이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거 보면 여성인권 박물관 그 옆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대로 이름은 좋은데 내용을 어떻게 찾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약간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긴 하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파주의 평화인민원 평화누리공원 거기다가 이제 월북 작가들 김서울, 이용학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남한에는 이제 옛날에는 해군되기 전에 거의 문학관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출신 작가들의 평화문학과, 그 제안이나. 근데 저희 파주에서는 방송 공무원 윤회 국민도 보더라고요. 그게 정은식, 그리고 디필, 그 북한 출신 작가들의 어떤 문학적인 개성. 근데 제가 파주 지역 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 일꾼도 그렇고 평화문학관도 그렇고 그런 거를 생태관리에서 접합시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적절한 대안을 아이고 괜찮겠다 싶은 대안을 성평관리소만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점들이 성평관리소는 그대로 놔두고 그 성평관리소를 일꾼 박물관에 그 평화문학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시에다가 자꾸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네. 아시죠, 다들? 하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용주골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게 그 김성무라는 만화가 아시나요? 그분이 무려 10몇 년 동안 15년인가? 285권을 만화를 그렸다는 거야. 근데 용주골은 좀 이거는 반대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용주골이라는 곳이 이제 성남의 집결지인데 이거를 알리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 듣고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만화가가 그렇게 몇 년을 이거 계속 용주골을 알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화 소재를 얻어가지고 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이게 뭐 소설을 쓰신다든지 작품을 내신다든지 이거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이 최희신 활동가님 같은 분이 동두천에 계신 거를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시면서 예,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진짜 동두천은 살아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저는 다시 얻었고요. 다시 저희 홍보가에서도 이렇게 좀 발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저번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제안을 그때 잠깐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안을 지금 빠지신 것 같은데 그 렌트하는 그런 것들? 네, 그거는 안 썼는데. 예, 그걸 안 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면 솔깃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렌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좀 빠지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 그거는 대표적인 사례는 그 서울대 농대가 있던 그 자리, 서울대 농대 자리를 경기문화재단에서 30년간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상산 캠퍼스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 농대 전체를 다 임대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경기문화재단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30년 후에 그대로 서울대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고, 서울에 있는 문화기지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원래 과거에 무슨 발전소를 썼다던가 무슨 커다란 물탱커였다던가 이런 것들이 문화기지로 바뀌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다가 아예 그걸 20년, 30년 장기 임대를 하고 그걸 충분히 문화적으로 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넣지 않은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좀 얘기가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거 만들면서 목이 많이 아프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빼먹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경기문화재단 같은 큰 사이즈의 곳에서 이것들을 그렇게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평화적인 것들을 많이 이뤄내다가 그렇게 장기 임대를 하는 주민들이 부시지 않아요. 건물을 부셔버리지 않아요. 그걸 임대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잘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안전장치들을 다 충분히 하고 서울대 농대 자리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 농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던 건물들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정말 굉장히 리모델링을 해서 써요. 건물을 부시면 임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훌륭한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다시 자료를 뒷부분에다 하나 붙여서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의원을 만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돼서 이렇게 누군 예민나요? 아니 그래서 그걸 일단 밀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하죠. 더 열심히 더 마련해서 할 수 있죠. 근데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관심 있으시고 좋은 아이디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계속 몇 년째 떠들고 있는 건데 동두천 3번 국도에 똑같이 생긴 건물이 300동 이상이 있어요. 원래 350동을 지은 건데 지금 한 300, 굉장히 많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똑같이 생긴 2층짜리 건물. 혹시 동두천에 사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3.9km에 쫙 있어요. 그게 75년도에 6개월 만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포드 대통령 포드 대통령인가? 카터는 80년대 그 이후고요. 그 이전에 포드 대통령일 거예요. 한국에 오면 무조건 캠프 KC에 들려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미군 기지였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보병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와서 미군들을 위로하고 가요. 그러니까 3번 국도를 타고 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5, 부랴부랴 대통령실에서 큰 돈을 주면서 거길 정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신장로였거든요. 옛날에 아스팔트가 아니라 신장로 아시죠? 빤빤하고 좋은 신장로였는데 거기 도로 정비를 끝내고 그리고 그 주변이 다 투바집 판잣집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똑같이 생긴 건물을 350동을 두 줄로 지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뭘 밀고 있냐면 저기를 한 칸 한 칸 색깔만 다시 칠하자.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거기를 싹 갈아엎고 뭐 길을 넓히고 이게 아니라 한 칸 한 칸 예쁜 색을 칠하자. 그러면 그 길이 전부 다 너무 예뻐질 거라서 전국에서 사진 찍으러 올 거다. 내 생각에 몇 억 안 들이고 한다. 동두천시 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냥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원하는 색깔을 칠해주자. 그러면은 전국에서 사진 찍으러 올 거고 마치 벨기에 브리에나 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가면 그 하버에 너무 이쁘잖아요. 그게 건물이 한 칸 한 칸이 다른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데로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카페가 생길 거고 식당이 생길 거고 5년만 기다리면 그게 될 거다. 이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는데 시의원 분들한테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시더라. 전에는 반응을 안 했는데 그거 돈 안 들이고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가져가서 하세요. 제가 했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시의원 이름으로 하세요.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별로 성경관리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임대하는 방식도 너무 훌륭하고 저는 그 방법이 너무 네 그래.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터뜨렸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에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동두천시가 이 성경관리소에 대해서 이거를 허물고 다시 시겠다라는 좀 프로세스가 이걸 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누가 여기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허물어지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쪽에 동두천 시장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그 맡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그쪽 회의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 그거에 답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게 궁금해요. 시가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내부에서 서로 대화 토론하는 거는 철거하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거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가 그 땅을 매입하기 전에 벌써 그 여기 지방지 또는 동아일보까지 나왔는데 천 성경관리소 도심 속 충물 공조 설교관리소 철거한다 없어진다를 시가 그걸 매입하기 전에 그게 벌써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나온 걸 보면 그 글들이 다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시가 뭔가 보도자료를 줬거나
뭔가 이거에 대해서 철거를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받아서 적었을 뿐인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가 그걸 매입하게 되거든요. 매입하고 나서 시는 이거를 아직 뭐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몇 가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용역을 하면서 이제 아마 여러 과에다가 뭘 받았죠? 가업지시서 그걸 쓰기 위해서 뭐 과별로 이 뭔가를 조사해서 받아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또 경우에도 가업지시를 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왔고, 그 사람이 이제 담당자가 와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되냐, 어떻게 가업지시를 쓰면 되냐 상의를 했었는데, 그분은 그 생각은 이걸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토로하는 것이 이거 철거될 것 같다, 어떻게든 보존했으면 좋겠다요. 그렇게 본다면 시는 철거할 생각을 이미 붙인 거로 이제 보여지고, 그런 사안들은 이제 사실은 지금 시장이나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 시장에서부터 계속 이걸 없애는 거를 기본으로 두고 모두 계획을 잡아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시장이나 지금 공무원들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걸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시도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이게 신흥재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는 이거를 철거해라 말아라 하라고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어디에다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거 철거하지 말고 보존해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고, 이때 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없애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법적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때 오셔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신문에서나 지금 지역 언론 한국비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주시는 덕분에 아마 시는 이걸 앞으로 지금 지우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용역의 결과를 보고 또 이 용역이 철거를 얘기한다면 철거하는 이유를 이제 책임 자기네들 지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역이 그러나 이제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나오거나 한다고 나오거나 상관없이 이거에 대한 결정을 용역에다 다 밀어놔 버리는 거고, 그러니 이제 키는 이걸 보존할 수 있는 키는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하고 같이 지금 공동대책이 꾸려지는 공동대책이랑 이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렇다면 단체하고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이 거기 좀 일인식을 한다든가 천막 농성을 한다든가 물리적으로 앞에서 막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안 하겠습니까? 결과하죠. 하겠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구역이. 그러니까 거기 평화박물관이 있잖아요. 평화박물관하고 성경관리소로 묶여서 거기가 역사 공원 테마 구역이에요. 과업 지시서에.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워진다고 만약에 철거를 그거는 그러니까 그 용역이 11월 말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 용역 지금 이제 그 용역은 성병관리소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유산 전체를 하는 거예요. 소유산 전체에서 거기가 딱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막 지금 당장 뭔가 액션들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소유산 개발 중에 있거든요, 국내도. 그래서 어쨌든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 거기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이 철거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공무원들 중에는 이거 보존의 가치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요. 그런데 도장은 시장이 찍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다 덧붙이면 시장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런 그런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그 끔찍한 건물을 왜 계속 놔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것처럼
그 끔찍한 건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 끔찍한 건물의 명칭을 성병관리소로 그대로 놔두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고 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방향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동두천 시민들 우리 되게 설득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방향들을 뭐랄까 논리개발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미군 부대가 있고 이런 상태이지만 근데 50년 뒤 또는 100년 뒤 미군 부대가 없어졌을 때 만약에 이 건물들을 없앴다면 그러고 나면 그때 뭐가 남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지켜져야 될 어떤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스스로 이렇게 없애버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철거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좀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문화예술적인 어떤 가치를 지금 무시하고는 사실은 경제도 활성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문화예술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 지역들을 정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같이 좀 이렇게 궁리하고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두천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고산에 대한 그 다큐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보고 그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가끔 고산에 가거든요. 이제 고산에 가서 들어가서 이제 제가 TV에서 보신 사장님이 계시면 말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그리고 실은 성병관리소는 제가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두천 시민들한테 몇 번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을 한 게 어떤 거냐면 요즘 중고등학교에 그 뭐랄까 특활이라고 하나? 이런데 바깥에도 강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역사와 관련한 테마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거를 끌어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시에서 이거를 철거하느니 뭐하니 하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두천 사회에 정말 그 뿌리 깊은 그런 시민들의 그런 그 운동을 끌어내가지고 같이 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관리소는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생 때. 그래서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마을 강사를 양성을 해서 그 양성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분양대사 장소를 초등학교 3학년 교과 과목으로 들어가서 한 4군데 정도를 다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소유산에 있는 평화박물관에 가서 보고 돌아오면서 놀랍게 동양대학교가 맨 끝에 코스예요. 고산동을 가고요. 고산동에 가서 왜 이렇게 영어 간판이 많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미군 기지를 반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보여주는 그 코스를 지금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과정을 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초등학교 과정이 좀 더 탄탄해지면 중고등학교 과정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야지만 가능하겠죠. 네. 작년에는 안 들어갔는데 올해부터 근현대사 장소, 그곳에 탐방하는 장소가 교과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거 바꾸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전부 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 시간에 지역을 탐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교과서가 있어요. 지역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그게 작년까지 못 들어갔다가 올해 드디어 4쪽 정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냥 대상. 거기다 기준 문제 잠깐. 그 기지촌, 초등상황에 기지촌을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산동이 왜 특수한가에 대한 얘기를 역으로 해주는 거죠. 왜 영어 간판이 많을까? 고산동이 왜 이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지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이렇게 믿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는 있어요. 네. 있잖아요. JC.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사회단체 협의회, 그리고 동시에 보좌단체가 어마무시하다고 보좌단체, 뭐 이런데, 뭐 한미친전 협의회, 뭐 이런 애들, 이런 있죠?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사회단체가. 네, 280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범죄 대책을 꾸리신 거죠. 중심은 시장님과 시의회가 중심이 되었고요. 옛날에 특별법을 만들 때도 그렇게 중심이 돼서 특별법까지 끌어내기는 했어요. 용두천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시간이 이제 하나만 아까 용역이 11월 말까지 이걸 정리할 것 같았는데 용역의 책임자라든지 용역 구성원이라든지 이분들이 누구들이 다 알고 네, 계세요? 그건 입찰로 해서 외부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연구용역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홍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또 뭐. 그분들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범식이 곧 있을 건데 저희가 요구사항 중에 그 용역 여기 보면 이제 요구사항이 2번에 동천시는 소유상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 수립 영역을 진행하는 상황에 공대위와 시민들의 의사가 실제 반영될 수 있게 하라라는 요구사항이 그거에 대한 방식은 이제 시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저희 거의 이제 시간이 더 돼가서 마지막에 이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요약하고 앞으로 여기 지금 이제 저희 동두천의 도의원 나오셔가지고 원래 교육자시거든요. 교육자시고 또 교육 쪽으로 교회에서 활발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동두천의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의원님이 저희가 인테이를 꾸리던 저희가 지키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걸 도와주시면서 성분이하고 같이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큰 힘이 되죠. 저희가 이제 공대를 이제 출범시키고 나면 결국에는 키는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키 시장을 먼저 만나는 것은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시장을 만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나서 그 부정적인 답변을 다시 꺾기에는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의 힘을 다 모아서 이걸 공론화시키고 이거의 가치를 더 알리고 또 실제적으로 경기도와 또 경기도 의회 또 경기문화재단 또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의 뜻을 이렇게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대책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시를 설득하는 자리를 가져가는 게 이제 이거 살리는 데 있으시들 그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과정에 저희 도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정치인은 정말 제가 국회에 가면 딱 네, 이상하고 인사만 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제가 그거 상병관리소를 해체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용역을 들어간다는 용역 목표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그냥 어찌 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체하는데 그 명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찌 보면 좀 절차적으로 그렇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부시지 않고 존치시키고 또는 재활용을 해가는 또는 재생을 해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데는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먼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것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거기에 설득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어그리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제가 조금 늦었는데 YMCA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지행역 4번 출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서명을 하고 있는데, 시장부터 시작해서 시도요들이 전부 다 거기 서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내용은 아까 본대의에서 하는 서명인데, 그 서명 내용은 경기 도립병원 동두천 유치입니다. 경기 도립병원을 동두천에 유치하겠다는 것을 시장이 도지사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 입장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안 될 일이다. 이미 도립병원은 한 개를 만드는데 양주로 오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발표만 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어쩌면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정치로 활용하는 상황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에서 제가 계속 있을 상황은 아니고 잠깐 거기 들렸다가 이리로 왔는데 이런 경우죠. 지금 이 평평관리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이 역사 공원이든지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착점은 결국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하는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명운동을 하든지 뭐라서 하든지 그 단계에 가는 것에 우리끼리 스터디가 돼야 된다면 이걸 뭘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긴 바꿔야 되고 존치시키도 존치시켜야 되는데, 뭐 다크 투어를 가든지 뭐를 가든지 존치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이 여기 역사문화공원을 그래서 여성인권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테마를 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대만 연수를 일주일 갔다 왔는데, 대만에서 진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광입니다. 일제시대 때 폐광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강원도 태백이 제 고향인데, 거기에 그 폐광적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보안사복이라든지 지역 개발, 지역 도시 재생 사업을 보면서 우리 지역도 고산동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 부분도 그렇게 첫그림을 다시 그려가는 그 어떤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전제가 이것은 시에서 매입하고 한 것은 해체 수순으로 들어갔다는 전제로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저도 도의회에서 토론회가 됐든 정담회가 됐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과정에 됐든지 또 국회하고 협력을 해서 할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뭐 자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일정 부분 참여하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범식이 이렇게 있고, 또 이게 또 다음 이제 지금 보지 못한 것들을 한번 집에 가셔서 또 많이 좀 생각하시고 조금 더 고민하신 다음에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6월 3일날 또 토론회가 강의와 토론회가 있죠. 6월 3일은 여기 동두천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에 있는 김종길 관장님인데 여기 이제 그 3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그 거기다 올렸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신 거는 이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건물이나 이런 시설 이런 역사적 현장들이 어떻게 문화예술적으로 융합되느냐 이 사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동천에 있는 성경관리소도 어떤 방식으로 활용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나름의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도 나름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6월 3일 그때 토론회 때는 이제 출범식이라는 이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금 더 이제 지난번 토론, 이번 토론을 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시간 얘기 잡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만